이번에는 창의성 개발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 또 아이디어를 조합하는 거,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거, 이런 거를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라는 게 뭐 처음 생각해낸 거일 수도 있고, 또 이전에 있던 거를 조합을 해서 조금 더 좋은 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할 때는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 민감성, 정교성, 재구성력 이런 거를 합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창성은 뭔지 아실 거고, 유창성, 융통성은 뭐냐면은 어떤 대안 그 자체 또는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역량, 이런 거를 얘기하고요. 민감성이라고 하면 모든 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데 원인이 바뀌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역량, 그런 걸 이제 민감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뭐 단어의 정확한 정의가 그렇게 의미롭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를 합친 게 창의성이라는 역량인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재구성력입니다. 재구성력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일반화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감지하고 어떤 특정 현상이 이 일반화된 개념 위에서 벌어졌다라는 거를 알아내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성 개발 모형이라는 거는 이런 역량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식의 수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창의성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재능으로 타고날 수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창의성이 있는데 그 창의성의 종목이 다른 것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업을 진행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은 문제 하나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수많은 아이디어를 쭉 펼쳐놓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디어를 쭉 펼쳐놓고 그 아이디어 몇 개를 조합을 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발산을 한 다음에 얘네들 중에 전부 또는 몇 개를 모아가지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창의성 개발 모형입니다. 이거를 수업에서 하려면은 진짜 어렵겠죠.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창의성의 종목이 다르다는 거는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의 성향도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하나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되게 어려워서 문제가 좀 보편적이고 그 문제를 쪼개서 각 영역별로 창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업이 되면은 좋겠는데 그런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곁다리로 우리가 이제 창의적이지 않은 건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창의성을 감안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아주 직관적으로 가가지고 찾아내는 이런 거가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주어진 문제하고 해결 방법에 가해지는 제한, 이 문제는 이런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거가 딱 정해지면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거저거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훌륭한 답을 얻어내는 겁니다. 되게 무식한 방법이죠. 이걸 우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를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보고 그 중에 가장 훌륭한 답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맨 뒤에 보면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아주 딱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각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팀 티칭을 하는 겁니다. 이 팀 티칭이라는 거는 학생을 팀으로 나눠서 뭔가 수업을 진행하는 거, 이거라기보다는 교사가 여러 명인 거예요. 여러 명의 교사가, 학생은 뭐 팀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 명의 교사가 들어가 가지고 그 교사의 다른 전문성 영역을 가르치고 그 학생은 그 각각의 영역을 들어갔고 그거를 머릿속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역량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방법을 완전히 다르게 할 수도 있죠. 한쪽은 강의, 한쪽은 프로젝트.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통상적으로는 아주 다른 전문 영역이 융합될 때 이 효과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은 예술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배울 때, 인문학이랑 공학이랑을 합쳐서 뭔가를 한다거나, 수학이랑 음악이랑 합쳐서 뭔가를 한다거나, 그래서 전문성을 담보하면서 융합 교육이 가능하다는 게 이 팀 티칭 모형입니다. 당연히 전문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그 교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예술을 전공하는 사람, 코딩을 전공한 사람, 이 둘이 합쳐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면은 훨씬 좋은 결과가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우리 공교육에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일단 교수 수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수업이 들어오는 상황이 잘 안 만들어지고요. 제도적으로도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은 사실 이제 학교 제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이 팀 티칭이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도 이 팀 티칭을 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팀 티칭을 하려면은 학습 순서, 두 분의 교사가 들어가니까 두 사람이 어떤 순서로 뭘 해야 될지, 또 각각 생각하는 수준도 문제고, 교실 환경, 그러니까 교실의 물리적 환경도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그냥 딱 아는 건데요. 코딩에 관한 훌륭한 예제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 한국말로 되어 있는 쉬운 예를 제대로 된 팀 티칭이라고 느껴지는 예제를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미술 교육을 하는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또 하나는 목표가 매우 명확해야 된다는 예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팀 티칭이라고 표현이 된 것 같지만 팀 티칭이 아닌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는 영어 원어민 교사하고 체육 선생님하고 둘이 팀 티칭을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팀 티칭이 아니죠. 둘이 협력을 해서 그냥 영어로 체육 수업을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전문성, 영어는 사실 도구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전문성을 익히기 위한 팀 티칭 수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동영상을 짧으니까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